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개회식 사회를 맡은 국회 도서관 이한나 국제협력관입니다.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도서관과 우리나라의 법률을 번역, 연구하는 한국법제연구원은 2016년부터 입법, 법률, 번역을 주제로 하는 공동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세미나는 사법 절차에서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번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시간을 지나 다시 현장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행사를 할 수 있게 돼 영광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한국어, 영어 동시 통역이 제공되고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회 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의 2022년도 공동 국제 세미나 사법 절차에서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통번역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표 국회의장님이십니다. 김기현 국회의원이십니다. 이믹상 국회 예산정책처장이십니다.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이십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을 대신해 참석하신 강현철 부원장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우 국회 도서관장이십니다. 발표자와 토론자는 잠시 후 세미나가 시작되면 각 세션 좌장이 직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와주신 여러 귀빈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명우 국회 도서관장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도서관장 이명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세미나 개최하는 데 축하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님, 강현철 부원장님, 그리고 법조인 출신으로 국민의힘 직전 원내대표를 하신 김기현 국회의원님, 이믹상 국회 예산처장님, 박경미 의장 비서실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상 참석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회 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 지가 7년이 되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법률 번역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기관이 우리나라 법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제 세미나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동 국제 세미나에서는 사법 절차에서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통번역 문제를 다룹니다.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들은 사법 절차에서 잘못된 통번역으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어 문제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자 인권의 문제입니다. 인권은 모든 공동체에서 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진행될 오늘 세미나에서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인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사법 통번역의 문제점을 알아보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인권 보호가 인권 신장과 더불어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발표는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 특히 해외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뉴질랜드의 조앤나 번 교수님, 미국의 홀리 미켈슨 교수님, 스웨덴의 엘리자베트 셀리우스 교수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님의 환영사를 강현철 부원장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의 부원장 맡고 있는 강현철입니다. 예,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장님께서 참석할 수 없어서 제가 원장님 한증사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장 김경웅입니다. 국회 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이 사법 절차에서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통번역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 참으로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축사를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물신양면 힘써주신 이명우 국회도서관장님과 축사를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김기현 국회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법 통역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발제를 맡아주신 미국 미들베리 국제대학원의 홀리 미킬슨 교수님,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과대학의 존 애나번 교수님,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의 엘리자베트 티셀리우스 교수님과 우리나라의 사법 통역 제도의 해당 분석과 제도 개선을 위하여 발표와 토론을 나와주신 법원, 법무부, 대한변협 및 통번역대학원의 교수님과 전문가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회 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은 2016년부터 번역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올해로서 7년째로 접어듭니다. 기존에 논의되었던 법률 번역 서비스 전문성 강화 방안, 4차 산업혁명 시대 법령 번역의 미래,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쟁점, 디지털 시대 입법과 법률 번역의 과제,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과 번역 및 통번역 윤리와 전문가 정신과 같은 주제들은 AI 기술 등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통번역 분야의 현실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통번역 분야에서는 아주 중요한 관심사인 사법 절차에서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통번역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2022년 5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3만 건 이상의 외국인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1만 명 이상의 난민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이들의 사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늘어남에 따라 사법 통역의 필요성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사법 통번역 지원 제도에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사법 통역과 관련한 각국의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현행 사법 통번역 지원 제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할 방안을 다각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언어적인 문제로 당연한 법적 권리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외국인이 없도록 보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사법 통번역의 역할은 무엇인지, 사법 통번역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여러 교수님과 전문가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제안을 들어보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가 외국인 사법 지원 확충을 위한 사법 통번역 제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역시 이러한 첫걸음을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지난 30년간 법령의 세계화라는 기치 아래 진행하였던 대한민국 영문법령의 번역 경험을 집약해서 이번 7월에 법령 번역 지침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령 번역 지침은 당사자나 정인이 말한 그대로 충실하게 통역해야 하고 오류 역시 그대로 통역해야 하는 사법 절차상의 통역인 펠람의 원칙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문화된 수많은 법률 용어가 포함된 대한민국 영문법령은 사법 절차에서의 통번역에도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분들과 오늘 이 공동 세미나 개최를 위해 여러모로 애쓰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쁘신 국회 일정 중에도 세미나를 축하해 주러 와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국회 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세미나 행사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사법 절차에서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통번역 문제입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국외도서관 이명우 관장님, 또 한국법제연구원 김계용 원장님 감사합니다. 또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국가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전체 인구의 5%에 이릅니다. 저출생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주 노동자들의 이 결혼 또 이민자 증가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별과 인권 침해가 없도록 우리가 모두 지혜를 모아서 제도를 개선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국내 거주 외국인이 법률 분쟁을 겪을 경우에 통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법제도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통역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체포됐다가 통역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무려 2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구금되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영화 집으로 가는 길에 그 모델이 됐었던 2004년 장미정 씨 사건, 마약인 줄도 모르고 프랑스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돼서 통역이나 변호사 지원을 받지 못해서 2년 동안 강제 구금되는 분이었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세미나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인권 신장에 실질적으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찾아내고 이것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소중한 역할입니다. 외국인 차별과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의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기현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김기현입니다. 오늘 우리 국회 도서관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외국인들의 사업 절차에서의 그 통번역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국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축하드리고요. 이명호 도서관장님 그리고 김계용 한국법제연구원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와주셨는데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지원하시겠다는 의지라고 생각되어서 역시 앞으로 잘 진행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전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판사를 했습니다. 판사를 하면서 재판을 했던 사람인데 근무료만 하더라도 이 외국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통번역 문제가 가끔씩 논란이 되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대두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200만 가까운 이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그중에 아마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분들은 환경 자체가 평균 이하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국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예전의 일들 다 잊어버려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세미나를 보면서 자료를 좀 검토해 봤습니다. 자료를 쭉 읽어보면서 이게 정말 한시바삐 이루어져야 될 숙제인데 놓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 절차, 수사하는 과정 그리고 재판받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잘못 번역되거나 잘못 통역되거나 또는
실제로 자기의 의사와 다르게 된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영문도 모른 채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한편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법정이나 수사 과정에 사용하는 용어들은 일반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용어들하고 조금씩 의미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어의 의미를 법적으로 별도로 규정해 놓고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매우 다양한 언어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외국어를 구사하는 분들의 경우에 그런 아주 법률적으로 의미가 다른 해석들을 어떻게 잘 통번역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수사 현장에서 혹은 그 재판 현장에서 잘못 통번역되었는지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엉뚱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한편 듭니다. 그런 만큼 사전적으로 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나라에서 사전적으로 이분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선행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도 확보해야 될 것이고 또 예산도 확보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법률적으로 잘 뒷받침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시스템은 무엇이냐? 사후에 검증할 수 있도록 그럼 어떤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구비해 놓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이번 세미나 과정에서 잘 논의되어서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되기를 희망하고, 제가 우리 김지현 부회장님의 하명을 잘 받아서 국회에서 일이 빨리 진행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 인권 국가로서도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1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은 국회 도서관 법률정보 총괄과장 송미경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 방식에 대해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총 4분의 발표자가 자국의 인권 보호와 사법 통력에 관한 발표를 하시고 이후 종합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시지 못하신 분도 질문이 있으시면 유튜브 중계창 댓글을 이용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 종합 토론 시간에 제가 대신해서 발표자분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역시 한영, 영한,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먼저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 권수진 조사관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미국 미들베리 국제대학원의 홀리 미켈슨 명예교수님,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과대학의 조애나 번 교수님,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의 엘리자베 티셀리우스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국의 인권 보호와 사법 통역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권수진 법률자료조사관입니다. 외국인의 인권과 사법 절차에서의 권리 보장을 주제로 발제해 주셨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세션 발표를 맡은 권수진입니다. 재헌 74주년을 맞이하는 공동국세 세미나의 뜻깊은 자리에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회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외 기빈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7년 제정된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시행 이후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화로 인해 활발해진 인적 교류의 영향으로 국내 외국인 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이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정치적, 사회, 경제적 이해관계를 형성하면서
사실상 국가가 제공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문제를 단순히 주류 사회에 대한 소수자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 성격의 변화로 이해해야 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체적인 쟁점으로는 사회 현상 및 인식의 변화에 따른 외국인의 법적 지위, 그리고 이를 둘러싼 법적 구조와 법률 관계에 대한 이해 및 형성의 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범죄자인 경우 법규범상 외국인에 대한 사법 절차가 외국인의 인권과 적법 절차의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본 발표에서는 외국인의 인권과 사법 절차에서의 권리 보장, 특히 사법 통역 제도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의 순서로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외국인의 인권,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적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국제인권규범과 관련된 외국인의 지위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현재 국내 사법 절차, 특히 사법통역제도에 대한 적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권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천부적 권리입니다. 국제법 및 세계 주요 국가에서 인정되는 보편적 인권 이념에 의하면 외국인일지라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 확장 시류에 맞추어 형사사법 절차에서 외국인의 인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국가 주권주의 원리와 출입국 행정의 한 목적성 및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를 국민과 달리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입국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가 보다 인권 친화적이고 체계 정합적으로 나아가야 하며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형사 절차를 소송경제 이익 등 한 목적적 요청과 사법 정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의 요청 간의 조화를 이루게 하고 외국인의 인권, 기본권을 보장하며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권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천부적 권리로 외국인도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외국인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나뉘어 있습니다. 기본권 주체성이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기본권을 누가 향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며 결국 헌법상 보호 대상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 주체는 국가에 대해서 기본권의 보장 및 실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권력은 그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아울러 헌법 소송적인 측면에서도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은 헌법 소원 제기 기회의 부여, 청구인 능력과 관련되는 바 사법 심사 가능성과도 연결됩니다. 우리 헌법은 외국인이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직접적 언급을 헌법상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설적 견해와 판례는 기본권을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로 구분하여 인간의 권리에 속하는 기본권이라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를 향유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권리인 기본권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은 외국인에 대해 헌법 제6조 제2항에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헌헌법 제7조 제2항을 계승한 규정입니다. 이 헌법 조항에 대한 일반적 견해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그 보장이 일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의 보호에 상응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일명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도 헌법적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효하게 존속하는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내용에 대한 보호가 보장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헌법 제6조 제2항의 규범력을 제고하기 위한 헌법 해석을 위해서는 우리 헌법 질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조약과 국제법의 범위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국가 간의 협력 관계에 따른 인적 교류가 빈번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 다수의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여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에 있어 헌법 해석을 위한 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보장의 범위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 외국인에게도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 청구권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같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절차적 권리 부분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국민은 국가와 대립적 지위에 있는 개인으로서의 지위만 갖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로서의 지위도 가지는데 기본권 조항 중에 이와 관련된 참정권이라든지 사회적 기본권은 외국인의 경우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 체류 등과 관련하여 나타난 다양한 현안 문제들, 특히 본 발표에서 다루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통역의 문제로 인한 인권 침해 등 외국인의 법적 처우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국가 간의 협력 관계에 따른 인적 교류가 빈번해지고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로 국제조약에 가입하는 등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함에 있어서 헌법적 해석을 위한 조약과 국제법의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난민법과 같은 개별 법률들이 현재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별적 법률로도 보장받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법적 절차에서 사법통역제도의 확립 등 외국인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다 넓게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법통역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나 거주하는 이주민의 사법서비스 접근권과도 직결되며 사법통역의 정확성, 중립성, 공정성은 외국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 보장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헌법상의 기본권과 보편적 인권과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외국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민사 및 형사 절차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통역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법원, 난민심사, 경찰 등 각종 분야에서 통역 수요는 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보다 전문적인 사법통역 제도와 이를 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법 절차에서 특히 사법통역제도의 권리 보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법통역의 정의와 목적 그리고 사법통역제도의 현황에 대한 부분을 발표 자료에 넣어두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션에서 각계 전문가분들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본 발표에서는 해당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법통역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사법 분야 전반에 걸쳐진 통역으로 재판을 포함한 형사 절차 전체의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자신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화에 따른 국내 입국 외국인, 특히 체류 외국인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 수치도 보시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코로나 이후 잠시 감소세를 띄었다가 다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 자료를 보시면 체류 외국인의 국적은 현재 매우 다양합니다. 해당 자료의 기타 부분까지 합친다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적은 20개국이 넘습니다. 이러한 외국인이 범죄자가 되거나 또는 피해자가 되는 사법 처리 건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연수원의 2020년 범죄 백서에 따르면 형사 절차에서 외국인 범죄 수치는 등락의 폭은 있지만 연간 3만 5천 건에서 4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범죄의 경우 수사와 공소제기, 나아가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이나 증인 신문 과정에서 사법통역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법통역과 관련된 현행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형법, 가정폭력처벌 등 관한 특례법 같은 규정들이 있고 해당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세션 전문가분들께서 다루실 부분입니다. 이러한 현행 법령들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으나 사법통역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나 실행에 관해서 규정한 법령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법통역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주요 형사 판례로 통역과 번역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한 판례, 그리고 최근 피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민참여재판에서 의사확인 절차를 위한 번역본이 송달되지 않아 파기환송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법통역과 관련된 입법안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영상재판의 확대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된 시점에서 사법통역과 관련해서도 관련 영상재판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대상을 멀리 떨어진 곳,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법률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 만료 폐기된 그런 법령이지만 외국인 출신 이주자를 위해서 피해자나 변호사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 수사 과정에서 통역인과 번역에 적극 참여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한 이자스민 의원 대표 발의 법률안 등도 제안된 바 있고 금태석 의원님 대표 발언과 같은 형사소송법 개정 그런 법률안들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의원님들의 사법통역 관련 내용의 입법안을 발의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법통역 관련한 실질적 사례들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언어적 장벽을 이유로 통역요원이 외국인이 한 말을 오역해서 어떤 실랑이 과정에서 속옷이 떨어졌다고 한 부분을 같은 발음의 다른 뜻인 잡아뜯었다로 오인하여서 해당 부분에 피해를 입은 사례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한국어가 어느 정도 가능한 외국인의 경우도 사법적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자신의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절차상 통역을 제공함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외국인 수사 과정에서 참여한 통역인이 자의적 통역을 해서 해당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통역인의 중립성 보장 부분에 대한 권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그리고 인권보호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은 외국인의 진술은 통역인이 통역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통역인의 중립성에 대한 부분이나 자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법률과 입법안 그리고 연구들은 다수가 법정 통역에 한정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 절차 전반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법 통역 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사법 통역의 문제가 외국인의 기본권 그리고 보편적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중요성을 인식해서인지 대법원은 2020년 전국법원에 대해서 사법 통역인 선발 인증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통역인 운영 규정을 통해서 해당 부분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포함한 사법 절차 전반에 있어서의 통일적 기준에 따른 제도적 규율은 현재 부재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제대로 된 사법 통역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법 통역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 더불어 이에 대한 윤리 기준도 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적인 사법 통역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수사, 재판, 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부분, 그리고 사법 통역인의 전문적인 언어 능력과 함께 소송 절차에 조력하는 공적 전문가로서 윤리 의식과 소양 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진 사법통역제도를 비교해 보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제도적 부분에 있어서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사법 절차 통역의 중요성은 1974년 아리조나주 대법원 판례를 통한 언어적 참여권에서 기반을 하였고, 대법원은 영어를 말하고 이해할 수 없는 가난한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판 절차를 모국어로 번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방대법원에서 사법통역과 관련해서 사법통역입법을 제정을 하였고, 이 법에서 연방법원 사무총장이 연방사법통역인 인증시험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사법통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맡을 것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통역인은 판결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을 통역하므로 사법통역인의 법조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미국에서는 사법통번역인 전국협회의 윤리규정 등 윤리규범을 현재 두고 있습니다. 호주도 통역 자격시험을 국가 자격시험으로 존재하게 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만을 법정 통번역인으로 활동하게 하고 있으며, 캐나다도 주 단위에서 협회를 통한 인증 절차를 담당하고 인증 자격을 부여하여 이를 주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능하고 효과적인 사법통역 서비스의 중요성이 인식되며 사법 절차 전반에 걸친 사법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법통역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소송 절차에 조력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사법 절차의 단계별 사법통번역 교육 프로그램과 윤리 기준을 갖추고 국가 인증 제도를 통한 전문적인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법통역제도의 정립을 위해서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맺은 말을 정리하면, 우리나라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에 있어서 국민과 그 범위를 다르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입국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외국인을 당사자로 하는 분쟁과 소송이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국내 사법제도에 관한 고찰, 특히 사법통역제도의 경우 형사 절차에서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기본권 보장, 사법의 접근권, 더 나아가 보편적 인권과도 직접적 영향이 있습니다. 사법통역에 관한 외국인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적법 절차 원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법통역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수진 조사관님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와 국제법상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외국인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법통역 제도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는 이 세션에서 좀 더 자세하게 현장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발표는 미국 미들베리 국제대학원 홀리 미켈슨 명예교수님께서 미국의 사법통역에 대해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목소리가 안 나오셔서 오늘 발표는 부득이하게 한국법제연구원 이하나 전문연구원님께서 대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This presentation will cover the legal underpinnings of court or legal. 예, 이번 발표는 미국의 사법 통역에 대한 것입니다. 즉, 통역사 선정, 통역사 이용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또한 사법통역과 관련된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발표 개요입니다. 법적인 토대, 근로 여건, 직업 현황, 도전 과제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과제에서는 통역사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 그리고 이 사법 체계가 겪는 도전 과제들을 같이 아우르도록 하겠고요. 예, 향후 어떠한 발전 방향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 가장 중요한 법적 토대는 1978년에 개정된 연방법정 통역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정된 이후에 조금 더 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이 되었고요. 예, 법원 통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통역사들을 위한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통역사를 인증하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 법원 시스템이 있는데요. 50개 각각의 주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법제들이 있는 것이죠. 연방정부 차원의 연방법정통역사법을 이제 주 단위로 실시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 전에는 이와 같은 그 주 단위의 법제가 전혀 없었고요. 그때그때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통역사를 고용을 하게 되었고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조금 이 통역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떨어지는 그런 주들을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미국의 NCSC, 즉 국립주법원센터에서 했는데요. 여기에서 대표적인 법제 모델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사법통역사들의 근로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근로 여건은 연방 주 법령 그리고 규정에 따라서 관리가 됩니다. 이 법령들 그리고 규정은 앞선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주 단위로 통번역사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들이 잘 따라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통역사들이 느끼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구역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영반법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혜택들이 좋은 편이죠. 그리고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저지주 같은 경우에는 상근 통역사들 대우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자, 상근 통역사들의 근무 시간은 재판 절차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보수는 법원 행정처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고요. 자, 그런데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의 통역사들은 대부분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 통역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일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시간당 페이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프리랜서 통역사들을 고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보수는 시장이 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법원 행정처에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 언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법원 행정처나 아니면 시장에서 그 보수를 정하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윤리 및 기준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다양한 법과 규제에 의해서 정해졌고요. 또한 2차적으로는 이 통번역사 협회들이 이와 같은 윤리와 기준을 정하기도 합니다. 자, 원격 통역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보안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원격 통역으로 점점 이렇게 그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감자를 이렇게 법원으로 데려와서
통역 서비스를 받기보다는 실제 수감되어 있는 과목과 원격으로 비디오 연결을 해서 통역을 하는 것이 보안상의 우려도 없고 또 비용도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할수록 이제 이런 식으로 원격 통역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통역사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렇게 비디오 컨퍼런스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혹은 또 더 상황이 안 좋은데 이제 전화로 통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통역사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젊은 통역사들의 경우는 이런 온라인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해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통역이 안 그래도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더욱더 힘들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 당사자들도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혼란을 느끼는 소송 당사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뭐 집이라든지 아니면 근무지라든지 아니면은 감옥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변 환경이 조용하지 않다든지 소란스러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기술을 도입을 하고 또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통번역사 협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원격 통역이 통역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통역의 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인 자격과 관련해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 사법 통역을 하는 통역사에게 공인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또 보수 교육을 받도록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야지 실력이 녹슬지 않고 유지가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두 언어에 대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다양한 언어에 대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시험 평가가 없는 언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어 필기 시험만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법률 용어라든지 일반 어휘, 독해력,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할 구역마다 다른 자격 또는 등록 이런 식으로 그 사용자를 지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평가가 없는 언어여서 이에 대해서는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공인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가끔 또 긴급 상황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빠르게 재판을 급하게 좀 정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드문 희귀한 언어로 진행이 된다든지 혹은 공인 자격이 있는 통역사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예외가 적용되게 됩니다. 자, 시험 평가가 되는 그런 언어에 대해서는 일단 필기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발용, 즉 스크리닝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 구술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시험 내용은 법률 용어와 개념이 들어가고요. 독해력, 그리고 일반 어휘, 양쪽 언어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윤리 기준이 들어가는데 이거 이제 영어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응시생들은 양쪽 언어에서 최소 60점 내지는 80점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의 점수로 통과를 해야지만 그 다음 시험인 구술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구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양쪽 언어에 대한 시역을 해야 됩니다. 법률 문서이고요. 그 다음에 모의 증언에 대한 순차 통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영어로 질문을 하게 되고요. 다른 언어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 절차를 동시 통역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출발 언어는 영어로 되어 있고요. 자, 재판은 영어로 진행이 되죠. 그리고 공식 기록 언어도 영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절차를 통역하는 것은 이제 출발 언어를 영어로 해서 그 피고인만 해당 외국인만 이
해당 외국어로 통역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공인 자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회비를 납부해야 되고요. 보수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연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통역사 공인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예, 그러면 직업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이제 여러 협회들이 있죠. 일단 전국 사법통역인 협회가 있습니다. 예, 또한 미국 번역가 협회 측에서 이제 이 통역사들을 따로 다루는 부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통번역사 협회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 단위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사법 번역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통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또한 애리조나 대학교 국립통역 테스트 및 연구정책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요. 테스트 개발 그리고 언어 접근 정책에 대한 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주들이 언어 접근 태스크포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구역에서 이 언어와 관련해서 소수자들을 대변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법무부의 민권청이 있는데요. 언어 접근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이 보장되도록 활동을 하고 있죠. 자, 다음으로 통역사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생각만큼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대학 학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사 그리고 석사인데요. 뭐 스페인어라든지 아니면 여러 언어를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영어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다른 언어를 같이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커뮤니티 칼리지의 자격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통역과 관련된 어떤 특수 분야, 뭐 의료 통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법 통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애리조나 대학교의 학위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좀 단기 코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 목적의 민간 공급 주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통역 학교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 대부분 스페인어 프로그램입니다. 자, 또한 초등 및 고등학교의 스쿨 아웃리치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저런 직업도 있구나, 미래에 저런 걸 하고 싶다, 사법통역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사와 함께 일하기라는 로스쿨 단기 과정이 있고요. 또 변호사와 판사를 위한 교수 교육이 있고 또 법률 학술지 논문들도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사법통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반이민 정서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법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링구얼 교육이 고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지에서 이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좋지 않은 그런 정서가 존재하는 것이죠. 또한 대중인식의 한계가 있고요. 또 유권자의 양극화가 있기 때문에 언어와 관련된 권리라든지 이민자의 권리 이런 것들이 등한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상의 제약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런 그 자금 그리고 리소스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통역은 아무래도 좀 뒷전으로 밀려 있고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것이죠.
또한 다양한 기술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통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아직 잘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언어만 해도 100개가 넘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언어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제공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요. 또한 무자격 통역사들하고의 경쟁이 이제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모델이 이제 한국에게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 모델을 교훈 삼아서 실수를 피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예를 들어서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미국에서 했던 초기 자격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통역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변호사라든지 언어 분야 교수들이 개발을 했었습니다. 또한 굉장히 여러 언어에 대해서 이 자격시험 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자금상의 문제에 바로 부딪히게 되었고요. 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언어가 스페인어이니까 스페인어 시험 문제를 그냥 단순히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해서 적절하지 않은 그런 자격 시험이 만들어진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 각각의 다른 언어별로 그 특성을 고려해서 개별 자격 시험을 개발하는 것이 맞았겠죠. 자, 또한 법정에서는 곡인 자격이 없는 무자격 통역사를 허용하는 등 허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도 한국이 참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사법통역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국 고유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국의 니즈, 자국의 사법체계에 맞게끔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조언을 들어야만 합니다. 통역사협회, 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대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중요한 그 이민자 단체 측의 얘기도 잘 들어서 제공되는 사법통역 서비스가 니즈에 부합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적인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의 사법통역 제도에 관해서 들어봤는데요. 역시나 미국에서도 아마 소수 언어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좀 해주셨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영상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도입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기술 발달 이런 걸로 원격 통역이 이제 젊은 통역사들 사이에서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상 통역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 현황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고유의 어떤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순서는 뉴질랜드의 사법통역입니다. 오클랜드 공과대학교 존 에나 번 교수님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Hello, and thank you for inviting me today to share 오늘 some of 공동 my 세미나에 insights 저를 into 초청해 주셔서 interpreting in New 감사합니다. Zealand. 뉴질랜드 사법 통역에 대해서 간단히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분들, 니켈슨 교수님, 또 테슬리어스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조애나 번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과대학에서 사법 통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나 또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발표 내용 외에도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꼭 끝나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의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오테아로아는 마오리어로 뉴질랜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국의 과거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중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1840년에 영국 왕실과 마오리족 추장들이 모여서 조약에 서명을 했었습니다. 그 조약으로 인해서 뉴질랜드가 영국의 식민지가 공식적으로 되었습니다. 그 시점 이후로는 점진적으로 독립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는 완전한 독립 자치국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국과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영연방 회원국입니다. 또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나라 국가 원수입니다. 또 주화에도 엘리자베스 여왕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희는 세 개의 공식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이거는 사실상 이제 법률 언어, 또 정부 공식 언어, 또 일상 언어입니다. 또 트리오 마오리, 마오리어도 공식 언어입니다. 뉴질랜드 소아 또한 공식 언어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인구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5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민자로 구성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8년도에 실시한 인구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인 중에 27.4%는 뉴질랜드 태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다양한 인구 집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뉴질랜드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무려 160개나 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성이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5개 언어를 꼽자면 영어, 마오리어, 사모아어, 사모아어는 태평양 언어이고요. 또 힌디어, 그리고 북경어를 포함한 북방 중국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들었듯이 전화 통역 수요가 많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국에는 더욱더 이것이 보편화되었고 더 선호되는 통역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통계치를 봤을 때 전화 통역 수요가 가장 많은 10개의 언어를 순서대로 꼽자면 표준 중국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다리어, 이것은 난민어입니다. 그 다음에 통가어, 이것도 태평양 섬 언어, 그 다음에 한국어, 페르시아어, 힌디어, 다음에 광둥어 순이었습니다. 통역사들은 계약직으로 아니면 또 이제 공공기관에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법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보통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성문법과 또 법관법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사법체계입니다. 우리 형사사법제도는 당사자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직권주의가 아니라 당사자주의에 기초하고 있고요. 또 배심원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유무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뉴질랜드의 사법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티칸가 마오리, 마오리족의 관습이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최초로
법인 지위를 이 자연, 지형물에 부여를 했습니다. 뉴질랜드에 화산이 있는데요. 타라나키 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조상으로 우리 원주민들이 여기고 있는데요. 이 타라나키 산을 법인격을 부여했고요. 그리고 그 산림과 또 강 또한 이 법인의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분야의 법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오리어를 이 사법제도 안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또 마오리어를 사용을 할 경우에 또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통역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결국 영국 보통법에 규정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그런 법적인 개념들이 규정이 돼 있는데요. 결국에는 재판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려서 자신을 항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에 어떤 성문화된 헌법이 한 권 딱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여러 개의 그런 법률 문서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관습이라든지 국제 조약 이런 것들이 우리의 법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뉴질랜드 권리장전법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24G절에 범죄로 기소된 모든 이들이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 또는 사용할 수 없을 때 무료로 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판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판례를 통해서 또 이런 통역사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고 있는데요. 압둘라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충분한 통역으로 인해서 항고를 제기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항고가 기각되기는 했습니다. 압둘라가 성공적으로 항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뉴질랜드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면서 아주 유용한 그런 사법 통역에 대한 지침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순차 통역을 상시 제공을 해야 한다. 그런데 특히나 하급 법원의 경우 이 순차 통역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급 법원의 경우에는 순차 통역을 사용을 하지만 하급 법원의 경우에는 가끔 이 순차 통역 대신 위스퍼링 통역, 동시 통역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이제 중대한 순간이 아닐 경우, 그런데 누군가 증인이 증거를 제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증언을 할 경우 그런 중요한 순간에는 순차 통역이 제공이 됩니다. 또 두 번째, 통역사는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목소리로 통역해야 한다. 그러니까 물론 위스퍼 통역일 때는 위스퍼링을 하겠지만요. 순차 통역 모드일 경우에는 성량이 풍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또 이 마이크 시스템에서도 들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세 번째는 통역이 음성 녹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역 내용이 이 서기에 의해서 또 기록으로 남게 되지만 또 녹음으로도 남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다시 녹음본을 재생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The judges also gave some opinion on the standard of 또 interpreting that should be 통역의 employed. 기준에 대해서 판사들이 언급을 하고 또 인풋을 준 내용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현실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역의 기준이 높지만 완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다행이죠. 그만큼 이제 통역의 어떤 이슈나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통역사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감안을 해준 그런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법령들을 보면 다른 사법적인 맥락에서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거법 제80절의 내용을 보면요. 형사재판 절차의 피고인과 민형사 재판 절차의 증인의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서 재판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소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지원에는 당연히 통역 지원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법무부가 관리하는 가장 낮은 단의 재판소도 포함이 되고요. 또 경찰 구금의 경우 또 출입국, 구금 등의 경우에도 의사소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판례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실제로 운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들은 만약에 고소인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면 통역사 없이 수집된 증거는 기꺼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권리장전법에 따르면 어떤 범죄로 기소됐거나 아니면 경찰이나 출입국에 의해서 구금이 됐을 경우에 이 권리장전법의 내용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미란다 원칙 고지와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수 있다. 무상으로 그리고 지체 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권리장전법상의 권리를 고지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뉴질랜드 경찰대 메릴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음주운전 측정을 했을 때 다시 경찰서로 왔는데 이분이 청각장애자라는 것을 서에서 알게 됐습니다. 이 청각장애였고 그래서 영어를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릴이 또 문자로 소통하는 능력도 떨어졌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흔히 겪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 케이스를 보고는 이 음주운전 증거가 부적절하게 수집되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릴이 권리장전법상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판례는 흥미로운 케이스인데요. 우돔픈 대 출입국이었습니다. 뉴질랜드를 방문한 관광객
국경에서 억류되었습니다. 출입국에서 억류가 되었고 태국 시민이었고 그런데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이 관광객이 이 관리장점법에 대해서 설명을 못 받았고 뉴질랜드 국민이든 아니든 관리장점법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 이 태국 관광객은 그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왜냐하면 통역사가 옆에서 의사소통을 지원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5만 뉴질랜드 달러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원화로 환산하면 4천만 원에 상당하는 배상금입니다. 통역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정도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굉장히 중대하다라는 그런 사안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통역 지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신건강법 내용을 보면 통역사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 억류되었을 때 하지만 여기서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요. 통역 서비스의 제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라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공되는 통역사 역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장을 해야 하는데 충분한 역량을 과연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그것이 사실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뉴질랜드에는 사법 통역사가 갖춰야 하는 자격 요건이 따로 필수적으로 이제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격이 있는 통역사를 당연히 선호하고 있고요. 그런데 뉴질랜드에는 이런 통역 교육 또 사법 통역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극히 수가 적습니다. 경험이 많고 또 역량이 있는 그런 사법 통역사들을 법원에서 선호합니다. 또 지역 보건위원회 등에서 이런 자격 있는 통역사를 선호하지만 뉴질랜드처럼 작은 나라의 또 소수 언어의 경우에는 또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첸 연구원이 중요한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그 판례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 장에 참고 자료에 그 논문 제목을 표기를 해놨습니다. 뉴질랜드에는 이제 통번역사 협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주의 공인 통번역사 자격기구 나피가 있습니다. 우리 호주 사촌뻘이 이 통번역사 공인 자격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독립적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호주의 모델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사 공인 자격은 3단계 그리고 통역사 공인 자격은 6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역사의 경우 기초 번역 공인 자격, 상급 공인 그리고 통역사에는 기초 통역 임시 공인 자격, 공인 자격, 여기는 의료 사법이 포함되고요. 전문 통역 공인 자격, 국제회의 통역 공인 자격입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테스트를 개발 중이고요. 뉴질랜드 통역사 대부분이 이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2024년까지 저희가 유예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는 다문화, 다민족 국가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오클랜드의 경우에 다양성도 높고 또 다양한 태평양 지역의 소수 언어 및 난민 언어가 구사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어 중립적인 교수법을 우리 대학에서 쓰고 있습니다. 수업에서 영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이 우리 학생들의 평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가 평가 및 동료 평가의 기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동료 아니카 클세이 교수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참고 문헌에 그 논문을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나번 교수님 감사합니다. 뉴질랜드에 160개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놀랐고요. 게다가 법정에서 통역 지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태국 관광객에게 5만 불의 배상금을 지급한 판례에서 보듯이 뉴질랜드는 사법 적극주의를 통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통합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세션 마지막 주제는 스웨덴의 사법 통역입니다. 스톡홀름 대학교 엘리자베 티셀리우스 명예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엘리자베 티셀리우스입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대학교 교수입니다. 온라인 상이기는 하지만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쁘고요. 스웨덴의 법정 통역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스웨덴의 위치를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유럽에 있는 국가이고요. 지금 이 지도에 진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반구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국은 노르웨이와 핀란드이고 핀란드와 독일의 북쪽 그리고 러시아의 서쪽에 있습니다. 저희는 EU 회원국이고요. EU 회원국은 옅은 녹색으로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스웨덴으로의 이민에 대한 약간의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의 인구는 약 1,050만 명입니다. 그리고 200만이 살짝 넘는 수의 사람들이 다른 국가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통역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법정에 서게 된다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외국인 수가 몇 명이다 감을 잡을 수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스웨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꾸준한 이민자의 유입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 노동자 이민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웃 국가인 핀란드와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 터키, 구유고슬라비아 등 주변 유럽 국가들로부터 이 노동 인구의 이민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혹은 1980년대 초 이후에 난민들의 이주로 이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칠레 같은 남미 국가, 그리고 터키, 튀르기예죠. 이란, 발칸 국가들, 그리고 중동, 그리고 최근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이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973년 이민 상황으로 인해서 스웨덴 법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의 내용이 강화된 부분 중 하나가 통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통역사의 교육 그리고 공인 자격 부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통역사 교육 프로그램이 1960년대 말에 시작되었는데요. 일반 언어 그리고 수어 통역 둘 다를 포함을 했습니다. 일반 언어 통역 교육 프로그램이 1968년에 최초로 시행되었는데요. 중등 교육 후 교육 과정이긴 했지만 대학에서의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수어도 마찬가지인데요. 1969년에 최초의 교육이 시작되었고 역시 대학이 아닌 기관에서 시작된 중등 교육 후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1972년에 통역사 국가 공인 자격 시험이 이제 처음으로 시도가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이 국가공인 자격시험이 1976년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이 되어서야 이제 대학에서 일반 언어 그리고 수어 통역과 관련해서 학사 과정이 개설되게 됩니다. 자, 공공서비스 통역사의 국가공인 자격시험은 1970년대부터 독립된 정부기관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카말 콜리에겟이라는 기관인데요. 영어로는 스웨덴의 사법, 금융, 행정 서비스청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법원과도 독립된 기관이고 대학과도 독립된 기관입니다. 우선 양쪽 언어로 실시되는 선별용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이 필기시험을 통과를 하게 되면 구술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 통역 상황, 여러 시나리오를 통역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반 인가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 인가가 있습니다. 특별 인가는 이제 법정 통역과 의료 통역입니다. 특별 인가 시험을 보기에 앞서서 일반 인가를 먼저 받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레벨이 있습니다. 현재 스웨덴의 경우 공인 통역사가 인증을 받은 통역사가 1,055명이고요. 37개 언어 전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스웨덴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150에서 170개 정도이고요. 가끔 이런 언어로도 통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활동 중인 통역사는 약 4,000명 정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 공인 시스템이 커버를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언어 그리고 통역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특별인가 통역사는 22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그 법정 통역 그리고 의료 통역 특별인가가 되겠죠. 그리고 응시생 중 15% 정도만이 시험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웨덴에서 통역 지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서 1970년대에 발효된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통역 지원을 받을 권리에 초점을 맞춰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 절차에 관한 법입니다. 스웨덴에서 공무원이 시민을 상대하는 모든 과정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되겠고요. 이 행정절차법이 개정이 돼서 더 강화가 됐습니다. 초기 버전은 1986년 버전입니다. 제8조를 보면 과거에는 스웨덴어에 숙달하지 않은 자를 상대하는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통역사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17년에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제13조를 보면 스웨덴어에 숙달되지 않은 자를 상대하는 공공기관은 반드시 통역사를 활용하고 문서를 번역하여 그가 자신의 권리에 대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가가 이렇게 개인을 상대할 때 통역 이용과 관련된 그런 요구사항들이 더 정밀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법정에서 통역 지원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법들도 있고요. 이와 관련 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두 개의 법은 행정법원 절차법 그리고 사법절차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행정법원 절차법 제50조를 보면 만약 당사자, 증인 또는 그 외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 자가 스웨덴어에 숙달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반드시 통역사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법 절차에 관한 규정의 경우 여기는 이제 형사, 민사 다 아우르는 것인데요. 제5장 6조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증인 또는 그 외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 자가 스웨덴어에 숙달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통역사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형사사건의 피고 또는 피해자가 스웨덴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반드시 통역사를 활용해야 하며 구두변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민사냐 형사냐에 따라서 약간의 그 차이가 있고요. 증인, 피고, 피해자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다와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역사와 관한 다른 규칙 및 규정들이 있습니다. 통번역사 공인 자격 인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1985년이 이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버전이 되겠고요. 특정 통역사 번역사의 직업상 기밀 유지 의무와 관련된 법이 있는데 1975년에 업데이트되었고요. 그리고 스웨덴 사법, 금융, 행정 서비스청의 통역사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항들이 통역사를 위한 모범 가이드라인에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 공인 자격 통역사들이 따라야 하는 지침이 나와 있는데요. 그 문서를 내용을 살펴보면요. 통역사들에게 조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카마콜리에게의 그 규정에 따른 것인데요. 통역사는 자신이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업무만을 수락해야 한다. 통역사는 전문가답게 행동해야 한다. 통역사는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통역사는 자신의 신념이나 의견을 표출하지 않으며 그런 신념이나 의견이 통역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도 안 된다. 통역사는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 통역사는 통역만을 진행한다. 통역사는 번역사가 아니다. 통역사는 절대로 이전 업무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제공하는 통역 교육의 일부는 이러한 규정들을 통역사의 관습에 포함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인 자격 통역사들이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역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 궁극적으로는 공인 자격을 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그런 통역되는 세션에 앞서서 통역사 소개가 있어야 합니다. 통역사는 저는 당신의 통역사입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통역 업무를 수행합니다. 직업상 기밀 유지 의무를 준수합니다. 회의실에서 발화되는 모든 말을 통역할 것이며 발화자는 통역사가 아닌 상대방에게 직접 이야기합니다. 1인칭 화법으로 통역할 것이고 나의 의견을 이야기할 경우에는 통역사라고 표시할 것이고 회의가 종료되면 모든 노테이킹 자료를 폐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소개 말을 모든 통역되는 세션 모두에 그리고 또 법원 재판 그리고 절차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법정에서는 이제 통역사 선서를 해야 합니다. 이 서약 내용을 보면 나는 나에게 부여된 통역 임무를 내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여 수행하겠다고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 선서는 동일한 심급 그리고 동일한 관할 법정에서 유효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그 심급 또는 새로운 관할 법정에서 통역을 할 경우에는 다시 새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전문가 증인들이 법정에서 하게 되는 그 선서와 내용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표에는 이제 통역사의 배치도를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지금 이제
그 연단 뒤에 이 판사들이 있고요. 형사 재판에서는 통역사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세 군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 측 그리고 피고 변호인과 함께 사진의 우측 그리고 판사들이 봤을 때 좌측에 앉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통역사가 피해자 측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제 좌측에 있죠. 그리고 제 판사들이 봤을 때는 우측,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는 바로 판사의 반대편에 앉아 있는 그런 증인 측에서 또 통역사들이 배석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 통역 장비가 있는 그런 법정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통역사가 이 방 뒤쪽에 있는 동시 통역 부스 안에서 통역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그런 실무적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웨덴에서 제공되는 통역 서비스는 공공 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스웨덴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통역사들은 프리랜서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여러 사설 에이전시에서 고용이 돼서 일을 하고요. 또 그런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이런 사설 에이전시입니다. 또 동시 통역 장비를 갖추는 법정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요. 그 다음에 또 원격 화상 통역을 채택하는 곳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통역 접근 그리고 통역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훈련 및 공식 인가를 받은 통역사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슬라이드에서 앞서 이제 인가 통역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활동 중인 통역사가 4,000명이면 그 중에 1,000명만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 조달 시스템. 이를 통해서 적임자를 적소에 배치하기가 힘들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재판 관계자들에게 통역사 활용을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 통역 제도가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려면 재판 관계자들이 이에 대해서 또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언을 몇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거꾸로 넘겼네요. 네, 몇 가지 제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역사 공인 자격 시험을 보기 전에 통역 훈련을 받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인 자격 시험 통과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사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더 많은 후보들이 이 공인 자격 시험을 패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통역사 교육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뿐만이 아니라 중등교육 이후의 기관에서 이루어진다면 이제 대학 및 대학 외부에서 통역사 교육을 제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석사과정 통역 교육을 제공하는 곳은 많은데요. 이를 한 단계 낮춰서 학사과정에서도 공공 통역 서비스 교육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언어 시험을 봐야 되겠죠. 저희가 스웨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방향 언어를 먼저 사전에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통역 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언어 교육을 시키는 시간에 통역 교육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 관계자들에게 통역사 활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판사, 법정 대리인, 변호사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것도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 특화 과정 그리고 일반 통역 프로그램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국가의 소수 언어를 구사한다 하더라도 통역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것은
통역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통역 기법도 또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순차 통역 스킬을 터득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또 동시 통역 기법을 터득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 주말에 아니면 뭐 40시간 코스를 이수하고 통역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법을 능숙하게 숙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약에 공공 조달을 통해서 통역사를 섭외하게 된다라면 그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웨덴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통역사를 직접 섭외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공공 조달 정책을 통해서 섭외를 했는데 중간에 과도기가 있었고 상당히 이 통역의 품질도 안 좋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 서비스가 공공 조달을 통해서 얻기가 어려운 그런 성격의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후에 질문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탄탄한 그런 사법 통역 제도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법 통역 제도가 갖춰져야지만 안전하게 또 원활하게 이런 법정 절차가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셀리우스 교수님, 마치 스웨덴 법정에 서 있는 것처럼 생생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잘 훈련된 통역사 부족 문제는 어느 나라나 공동으로 느끼는 문제입니다. 법정 통역사를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정비뿐만 아니라 판사, 변호사 등 재판 관계자에게도 통역사 활용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앞선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질문이 있다고 표시를 해주시면 현장 요원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중계 댓글을 통해 올라온 질문 중에서도 저희가 선별해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국 홀리 미켈슨 교수님과 스웨덴의 엘리자베트 티셀리우스 교수님은 코로나 상황과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현장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미처 답변하지 못한 질문은 발표자에게 전달해서 추후 유튜브에 답변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 댓글창에 올라온 글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에나분 교수님께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통역사 시험이 예정돼 있다고 하셨는데 기존 시험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 가능하신가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이 평가 시스템을 뉴질랜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NZSIT, 뉴질랜드 통번역사 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인증평가 제도인데 이제 호주의 나티 모델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나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6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뉴질랜드 제도 하에서는 통역사 레벨을 둘로만 나눴습니다. 호주 모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전문가들
특정 뭐 의료 분야나 아니면 사법 분야 그리고 컨퍼런스, 국제회의 통역처럼 이렇게 전문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미나에서도 동시 통역이 제공되고 있는데 그 통역에 대해서도 또 제가 이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통역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권수진 법률자료 조사관님께 들어온 질문 같은데요. 사법 절차에서 이주 외국인과 체류 외국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통역의 정확성과 기회 보장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사법통역 전문가 양성과 더불어 법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요소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고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현장 플로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서 사법통역제도에서 통역인 양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우선 보수 및 예산 부분을 현실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법통역인에 있어서 어떤 그 사건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사실적 자료와 그리고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정 통역 같은 경우에 통역 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관한 예규의 보수 규정을 보면은 최초 30분의 경우엔 7만 원, 그리고 이후에 추가되는 30분당에 5만 원의 추가 비용, 그러니까 1시간 기준으로 하면 사법 통역인에게 주어지는 그 보수 비용이 한 12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 통역인에 있어서 이런 전문적인 인력으로 해당 부분에 종사하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 규정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을 해서 법규에 규정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법률 같은 것들에 규정하는 것이 조금 이르다면 힘들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법통역인은 법정 통역을 하는 그런 부분이나 수사 단계에서 통역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 용어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통역을 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어떤 그런 절차상의 이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충분한 시간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거나 어떤 자료를 받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오역과 그런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사법통역인에게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주는 그런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적 차원에서 최소 보장의 원칙과 같은 그런 원리들이 있는데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장을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외국인의 기본권 보장 그리고 더 나아가 인권 보장을 위해서 사법 통역 제도의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스웨덴의 엘리자베 티셀리우스 교수님께 들어온 질문인데요. 질문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중간에 들어온 거를 제가 집계를 받아서 방금 전달을 받았는데요. 통번역 제공 범위, 법정에서 통번역을 제공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법원에 통역만 하는 건지 아니면 판결문도 번역을 하는 건지 검찰,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통역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또 통역사가 법률 교육을 받을 기회 같은 행위에서 법적 용어로 다른 의견을 가진 경우에 어떤 결론이 있는지, 그리고 자격 있는 통역사 고용은 어떻게 보장하는가, 그리고 민간기관의 번역 서비스 조달이나 입찰 서비스에 대한 조언이나 주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Hello,
네, 흥미로운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답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통역을 하는가, 판결문도 통역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판결은 재판이 끝나고 몇 주 뒤에야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통번역이 되지가 않고요. 만약에 법정 판결이 그 재판 절차가 끝나고 동시에 바로 뒤이어서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현장에서 이 판결문을 통역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 통역, 또 검찰 통역도 통역사가 제공을 합니다. 증인이나 아니면 또 혐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도 통역을 하게 되고요. 또 관계자들 또한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정에서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통역사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어적인 교육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분야의 특수화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법률 분야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변호사들이 받게 되는 그런 법률 교육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법률적인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통역사들마다 이제 용어 쓰임새 같은 경우 한 언어로 일을 하는 통역사들이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정해진 용어가 그 해당 언어였다라면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스웨덴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놔서 이미 기존에 잘 알려진 그런 용어들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역사 집단이 이러한 용어 개발 작업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카마콜리 게트 그리고 이 서비스 청이 어떻게 통역 서비스를 규제를 하는가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카마콜리 게트에서 구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역사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통역 전문가들도 그 평가단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카마콜리 게트는 정부 출연 기관입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이 사법 당국에서 유자격 통역사를 어떻게 이제 채용을 보장을 하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발표 끝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공공조달 제도를 올바르게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 있는 통역사를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이전시에 그냥 통역사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경험이 풍부하고 또 훈련을 받은 그런 공인인가 통역사를 요청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경험과 또 훈련 정도에 따라서 통역사를 요청을 하면서 이 유자격 통역사 채용을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런 공공기관이 이 통역사 채용을 관장을 할 수 없다면 사설기관에서 이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 사설 에이전시를 통해서 통역사를 조달하고 또 평가하고 심사하는 것은 기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통역사들을 평가하고 심사하는데 그 기준이 다르고 목표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과 사설기관 간의 동상이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그런 비정부 기관일 수는 있지만 통역사 채용 에이전시나 다른 그런 사설 에이전시가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통역사 인증 평가를 했으면 좋겠고 정부 기관이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비용도 훨씬 덜 들 것이고요.
이게 민간 기업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공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 기관이 아니더라도 또 사설이 아닌 그런 비정부 기구에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조애나 번 교수님께 한 번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때도 통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Yes, in fact, free interpreters are provided. 네, 통역사가 통역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 절차에서 뭐 경찰 조사를 받을 때라든지 아니면 변호사 면담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의료 통역 세팅에서도 그렇고요.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이 판결 선고 시까지도 통역 서비스는 그냥 이 절차의 일부분으로 제공이 되고 별도로 어떤 통역료를 내진 않아도 됩니다. 민사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국가기관이 부담하기에는 고비용 절차이지만 이게 결국 인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그런 의무이자 서비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인권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그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법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에서까지 외국인들에게 이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마 선진국가의 기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이 세미나를 계기로 그런 제도들이 잘 정비돼서 제도되기를 바라고요. 그게 관련한 우리나라 사례 토론이 또 이 세션에 있을 예정이니 모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세션은 마치겠습니다.